안녕하세요. 오늘은 귀스타브 르봉의 군중 심리를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책이 이제 국내에서 여러 번 이제 출판이 됐었는데, 저는 요 보이시는 이레미디어의 요 책으로 리뷰를 했습니다. 일단 이 책은 그 투자의 세계에서 조금씩 회자가 되고 있는 책입니다. 왜냐면은 그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유명한 책이죠.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이 책에서 또 이제 이 귀스타브 르봉의 군중 심리를 이제 추천을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금이 유동적이든 유동적이지 않든 증시가 돈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은 사람들의 심리에 달려 있다. 대중의 심리적 반응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가? 대중은 일순간 180도 다른 반응을 보이곤 한다. 이제 분석은 원칙적으로 심리 분석이어야 하며 또한 개인이 아닌 집단의 심리 분석이어야 한다. 증권시장은 대중심리 바로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이것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사람은 구스타브 르봉의 군중심리를 읽어볼 것을 권한다. 그래서 이제 나무위키에서 이제 구스타브 르봉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프랑스의 의사, 심리학자, 사회학자, 철학자, 과학자이다. 그의 저서인 군중심리는 그가 쓴 책들 중에서 가장 유명하다. 한국에도 완역판이 나왔다. 가장 유명한 군중심리 이론서다. 그의 이론의 핵심은 군중 속의 개인과 단독의 개인은 완전히 다른 특성을 띈다. 단독의 개인은 개성을 유지하지만 군중이 된 개인의 개성은 소멸되고 소속된 인간 집단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 그러한 군중의 특성은 쉽게 흥분하고 무책임해지며 자주 난폭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론을 연구하고 이용하기 위해 나온 방법들이 흑색선전, 마타도어, 여론조작이다. 20세기의 많은 독재자들은 귀스타브 르봉의 군중심리에 관심이 많았다. 히틀러나 스탈린 등의 정치인들은 대중을 선동하려고 군중심리를 읽었다. 그러나 군중심리는 난폭한 지도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쿠데타 방법을 위한 책도 아니었다. 이 책은 다양한 폭동에 대한 관련 보고서로 인식되었고 사회적 혼란을 유발하는 민주주의,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적 이론으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의 내용으로 이제 직접 들어가서 저는 이 책의 전체 내용을 보지는 않았고요. 일부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리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투자의 관점에서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은 한 일부 정도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어떤 사업의 관점, 그러니까 뭐 마케팅이라든가 고객을 설득하는 작업, 그 다음에 뭐 또 이제 정치 분야에서 활용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연구하시려면은 이제 책 전체를 보셔도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저는 이제 일부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머릿말과 서론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책의 목적은 군중의 특성들을 고찰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서도 군중의 특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개인들이 어떤 행위를 목적으로 여러 명이 한데 모여 군중이 될 때 그들을 관찰한 기록들은 그들이 한데 모였다는 단순한 사실로부터 새로운 심리적 특성들이 생겨난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러니까 개인의 특성이 아니라 군중이 갖고 있는 심리적 특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는 일종의 관찰 기록과 같은 그런 책으로 읽히기를 기대한다. 자연계의 생물들은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것은 우리를 아연실색하게 만드는 놀라우리만치 복잡한 행동을 거침없이 완수하는 본능이다. 이성은 인류가 너무나 최근에 획득한 특성이어서 여전히 극히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의식의 법칙을 밝혀주기는커녕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요원한 시점이다. 요거를 제가 잘못 옮긴 것 같네요. 우리의 모든 행동 중에 무의식적 행동은 무수히 많은 반면 이성적 행동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폭력 같은 무의식적 행동은 아직도 전혀 이해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러니까 이제 군중은 이성보다 본능 그리고 무의식적 행동을 많이 한다는 거죠. 세계의 각종 지배자들, 제국의 창건자들은 모두 언제나 무의식적인 심리학자들이어서
군중의 성격을 본능적으로 간파했고 그들은 군중의 성격을 그렇게 정확히 파악한 덕분에 군중을 더욱 쉽게 확실히 지배할 수 있었다. 순수한 평등 이론에 기초한 규칙들이 아닌 그들을 감동시키고 유혹하려는 노력만이 그들을 지도할 수 있다. 어떤 입법가가 새로운 명목의 세금을 군중에게 부과하기를 원한다고 할 때 그가 과연 이론적으로 가장 타당한 세법을 제정할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는 가장 부당한 세법이 군중에게는 최선의 세법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군중이 이성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감정적이고 본능적이고 무의식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들을 설득하기 위한 작업은 이성적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감성적인 접근이 좀 더 유용할 수가 있겠죠. 군중의 특성들에 무관심하거나 무지한 현대의 입법자들은 군중 심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평가하지 못한다. 아직도 그들은 인간들이 결코 순수 이성의 가르침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경험으로부터 충분히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하나의 투자자로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의식적 행동, 본능적 행동, 그것에 휩쓸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차가운 이성을 되살려서 군중 속의 일원이 아니라 독립적인 개인으로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부의 1장에서는 군중의 일반적 특성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광장에 1000명의 개인이 우연히 모였더라도 아무런 확고한 목적의식을 지니지 못했다면 심리적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은 결코 군중의 성격을 띠지 못한다. 대여섯 명만 모여도 군중 심리가 형성될 때가 있는 반면에 수백 명이 무연히 모여도 군중 심리가 형성되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런 한편으로 평소에는 눈에 띄지 않는 무리를 형성하는 일국의 국민도 어느 정도 위력적인 정책이 시행되는 동안에는 군중으로 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광장에 뭐 스케이트를 타러 1000명이 모였다 했을 때 그들은 군중의 성격을 띠지 못하겠죠. 제각각 그냥 각자의 즐거움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공간에 갑자기 어떤 사고가 나서 빨리 빠져나가야 되는 어떤 순간이 되면은 그들은 이제 군중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군중 심리가 이제 작동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주식시장도 항상 군중 심리가 작동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포가 지배적인 감정이 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탐욕이 지배적인 감정이 되었을 때 굉장히 휩쓸리는 그런 구간들이 있죠. 그런 구간에서는 확실하게 시장 참여자들이 군중으로 변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이 군중에 포함되면 단지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 수가 많다는 생각만으로도 자신이 무소불위의 힘을 지녔다는 감정을 품을 수 있다는 데 있다. 그런 무적의 힘은 그런 개인이 고립된 상태에서는 강제로 억누를 수밖에 없던 본능에 복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는 익명의 군중이 됨으로써 언제나 개인들을 통제하는 책임감도 완전히 떨쳐버리고 무책임하게 된 나머지 자제하려는 생각도 훨씬 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뭐 이렇게 어떤 대학생들이 이제 예비역 대학생들이 예비군 훈련에 가서 군복을 입었을 때 갑자기 행동이 변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런 예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군중의 모든 감정과 행동은 감염력을 지녔다. 더구나 그런 감염력은 심지어 개인으로 하여금 집단의 이익을 위해 자기의 이익마저 기꺼이 희생하게 만들 정도로 강력하다. 군중은 의식의 개성이 소멸하는 경향, 무의식의 개성이 우위를 점하는 경향, 감정과 생각이 암시에 걸리고 감염됨으로써 동일한 방향으로 집중되는 경향, 암시된 생각을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경향을 지녔음. 고립되어 있었다면 교양 있는 개인으로 남을 수 있었던 개인도 군중이 되면 야만인, 즉 본능에 따라 행동하는 동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 그런 개인은 무의식성, 폭력성, 잔인성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원시인들처럼 열광적이고 영웅 숭배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한다. 군중의 지성은 언제나 고립된 개인의 지성보다는 열등하지만 감정과 그것이 촉발하는 행동의 관점에서 본 군중은 상황에 따라 개인보다 우등할 수도 있고 열등할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은 군중이 걸리는 암시의 성격에 좌우된다. 군중이 때로는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음은 의심할 나위
없지만 때로는 영웅적인 면모도 보여준다. 하나의 신조나 사상의 승리를 위하여 죽음도 불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고립된 개인들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군중이다. 그래서 군중이 이성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감정에 휩싸이는 것은 맞지만 그것을 어떻게 인도하는가에 따라서 군중이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라는 측면을 끝에 간략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는 군중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요? 군중이 가지고 있는 비이성적인 측면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서 앞에서 개괄해본 군중의 주요 특성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첫 번째, 군중의 충동성, 도덕성, 과잉 반응성. 그들은 마치 거센 바람이 불면 어지럽게 날아올라 사방으로 흩어졌다가 바람이 그치면 땅으로 추락하는 낙엽과 같다. 군중의 소망은 잠시 격렬해질 수는 있어도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군중은 스스로 장시간 사고할 능력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 군중의 피암시성과 잔인성. 우리는 앞에서 군중을 정의하면서 그들의 일반적 특성들 가운데 하나가 과도한 피암시성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암시는 모든 인간 무리에서 일정하게 발휘하는 감염력을 지닌 것. 그런 사실 때문에 군중의 감정이 정해진 방향으로 급속히 집중된다. 암시에 걸린 모든 개인은 일단 두뇌로 진입한 사상을 행동으로 옮기려는 경향을 보인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군중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이제 군중이 그런 특성 자체를 가지고 있는 게 있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기대 중목 상태에 빠진 군중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조난선을 발견한 파수병의 외침과 신호기가 유발한 암시가 벨플호의 모든 장교와 병사에게 감염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벨플호가 어떤 그 조난된 배를 이제 조난선을 찾는 임무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안에 벨플로에 있었던 모든 장교와 병사들은 기대 주목 상태에 이미 빠져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누군가 잘못된 외침과 신호를 유발했을 때도 그들은 똑같은 환상을 보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 다가갔더니 조난선이 아니라 뭐 나뭇가지로 엉켜져 있는 그런 걸 발견하게 된 그것을 이제 사례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세 번째, 과장적이면서도 단순한 군중의 감정. 군중의 감정은 일단 표출되면 암시와 감염을 통해 순식간에 전파되고 그것에 대한 확실한 찬동이 그 위력을 괄목하게 증폭시키기 때문에 과장되기 마련이다. 군중의 감정이 과장되는 성질을 지닌 만큼 오직 과장된 감정만이 군중을 감동시킬 수 있다. 군중에게 감동을 주고 싶은 웅변가는 과격하고 선정적인 화관을 사납게 퍼부어야 한다. 과장하고 화가 나기를 반복하되 이성적인 증명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대중연설가들도 잘 아는 연설 기법이다. 네 번째, 군중의 편협성, 독재성, 보수성. 군중은 오직 단순하고 극단적인 감정들만 인식한다. 다섯 번째, 군중의 도덕성. 군중은 너무 충동적이고 너무나 변덕스러워서 도덕인들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아주 자명하다. 그러나 이제 역시 2장의 끝부분에서도 이런 측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경우에나 자신들과 직결된 이해득실을 이성적으로 따져보고 타인에게 의견을 구하기도 했다면 지구상에서 어떤 문명도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고 인류 역사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3장은 군중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상, 그리고 군중이 가지고 있는 추론 능력과 상상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세의 그리스도교 사상이나 18세기의 민주사상 또는 오늘날의 사회주의 사상은 아주 고차원적인 사상은 분명히 아니다. 철학적으로 따져보면 그런 사상들은 다소 아쉬운 오류로밖에 평가될 수 없지만 지금까지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해왔고 미래에도 그럴 것이어서 향후 오랫동안 국가들의 행위를 좌우할 가장 근본적인 요인들 중에서도 두각을 드러낼 것이다. 어떤 사상이 다양한 과정을 거쳐 군중의 정신에 침투하는 데 성공하면 무소무리의 힘을 획득하여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연쇄 효과를 발휘한다. 오늘날의 정치인들은 누구나 내가 여기서 잠시 돌이켜본 기본 사상들의 오류가 섞여 있음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런 사상들이 여전히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이미 신뢰하지 않는 진리의 원칙들에 따라 정치를 하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사실 조금 의문이 들 때도 있죠. 미국의 대통령들이 어떤 신앙 고백을 할 때 진짜 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인들인가 아니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대중들을 설득하기 위한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있을 뿐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군중의 추론 방식, 그러니까 이제 추론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에스키모나 식인종이나 노동자의 추론 방식과 닮아 있다. 투명하고 단단한 얼음을 입에 넣으면 녹는다는 것을 체험한 에스키모는 투명하고 단단한 유리도 입에 넣으면 녹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식인종은 용맹한 적의 심장을 꺼내 먹으면 적의 용맹성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상상한다는 것이죠. 군중의 추론 능력이 지닌 특성은 표면적으로만 서로 유관하게 보이는 상이한 사실들을 연결시키고 특수한 사례들도 즉각 일반화시켜 버린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특별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데 단순히 뭐 순서상 그리고 위치상 근접하게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어졌다는 것만으로도 그 사실들을 연결시킨다는 거죠. 군중은 논리적 증명 과정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군중은 이성적으로 추론하지 않거나 경솔하게 추론하고 이성적 추론에 영향도 받지 않는다고 말해도 무방할 것이다. 어떤 연설문들은 조금만 자세히 읽어봐도 어처구니 없이 취약한 논리가 발견되는데 그런 연설문들도 군중에게는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추론 능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반면에 군중에게는 이제 상상력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군중의 비유적 상상력은 아주 강력하고 대단히 활동적이며 아주 쉽게 감동을 받기도 한다. 사건의 기적적이고 전설적인 면이 군중에게는 언제나 훨씬 광렬한 인상을 준다. 어떤 문명이든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명의 진정한 버팀목은 기적과 전설임을 알 수 있다. 역사의 실상보다는 외면이 언제나 훨씬 중요한 역할을 했고 비현실적인 것이 현실적인 것보다 훨씬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기 마련이다. 상상력을 이용하면 군중을 더욱 쉽게 지도할 수 있다. 불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의 성장, 종교개혁, 프랑스 혁명,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주의 세력의 위협적인 침투를 위시한 역사적으로 중대한 모든 사실들은 군중의 상상력이 유발하는 강력한 감동의 직간접적인 결과들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이제 1부까지의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1부까지의 내용들이 좀 더 일반론적인 내용들이라서 여기까지는 뭐 증시나 투자 시장에도 적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요약을 했고요. 2부, 3부로 넘어가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뭐 민족이라던가 뭐 언어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뿐만 아니라 경영자분들이나 그 다음에 뭐 마케팅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뭐 선거 캠페인 뭐 이런 거 관련된 일 하시는 분들도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머지 부분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